도전 골든벨은 무역의 날 특집 편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시작할 때 한국의 무역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상고 학생들을 불러서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내는 출제자 중에 한 명은 한국무역협회의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알고 보니 한국무역협회가 협찬을 해서 제작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말미에 한국무역협회 로고가 잠깐 뜰 뿐 제작 지원을 했다 이런 언급도 없어서 이 방송을 본 분들은 자신들이 본 게 정말 순수한 골든벨인지 아니면 협회가 개입해서 만들어낸 광고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에서는 하나그룹에서 주최를 하는 세계 불꽃축제에 대해서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불꽃축제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당연히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옷, 모자 이런 데서 하나그룹 로고가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그룹 로고가 박힌 63빌딩 역시 여러 차례 방송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하나그룹이 협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50분짜리 하나그룹 광고를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봤던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무려 6분 동안 대상포진 백신의 중요성을 설명하다가 다행히도 국내에 저가의 대상포진 백신이 출시가 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국내 대상포진 백신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협찬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뒷광고 논란이 뜨겁죠. 뒷광고라고 하는 건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광고 콘텐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콘텐츠인지 알았지만 알고 보니 광고였기 때문에 기만당했다라고 느끼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뒷광고 문제를 조명하면서 유튜버들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고 일부는 은퇴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뒷광고라는 게 과연 유튜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뒷광고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협찬이라고 불리는 음성적인 뒷광고 문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 KBS의 협찬 판매 제안서입니다. KBS에서 광고주들한테 우리가 이런 협찬을 해줄 테니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홍보물인데요. 지금부터 이 제안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어떤 형태의 돈을 받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주요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합니다. 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이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나 예능에서 PPL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KBS에서는 이뿐이 아니라 시사, 교양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찬을 받고 있음이 알 수 있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라는 프로그램 다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양한 소개를 받는데 그 내용들을 알고 보니 협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역 축제, 식품 식자재, 기관 정책, 건강정책 캠페인 등을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가는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건강제품에 대한 홍보 알고 보니 2,200만 원짜리 광고였던 것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도 아침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압도적인 시청률 1위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협찬 단가는 4,400만 원에 달하고요. 협찬 사례는 아까 설명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협찬인데요. 보시면 시청자들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대상포진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다음으로 전문가가 등장해서 포진의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히 백신의 장점에 대해 6분 동안 무려 설명을 하는데 국내 백신의 개발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했다. 이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백신 접종 인구가 늘게 되어서 협찬주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6시 내 고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시 내 고향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지역 소식들은 대부분 지자체 협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협찬 단가가 1,6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예 지역 행사 특집은 VAT 포함 8,800만 원이라고 단가가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생생정보통의 후신이죠.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왠지 광고일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다양한 맛집들이 알고 보니 돈을 받은 대가성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식자재, 지역 축제, 정책 홍보, 일상정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뒷광고가 섞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교양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취재를 한 결과물이라고 인식이 되기 쉬운데 다큐멘터리에도 다양한 협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KBS 다큐 세상에서는 무려 협찬 단가가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고품격 다큐멘터리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다큐멘터리 내용들이 국립중앙박물관 협찬, 울산과학기술원 협찬, 에코아이 한국중부발전 협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BS 다큐 3일은 정말 고품격 다큐멘터리로 유명하죠. 제작진 역시 사회에 뜨거운 임팩트를 남긴 다큐 3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큐 3일은 협찬 단가가 무려 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5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광고가 일부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광고를 위해서 그 편을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하나그룹 협찬이 들어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불꽃놀이 사례고요. 2017년 2월에는 강원도청의 협찬을 받아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2018년 12월 9일에는 운명의 순간이라고 해서 농구 선수들의 일상을 담는데 알고 보니 KBL에서 협찬을 하고 만든 뒷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명부대 사례가 나옵니다. 동명부대 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자긍심, 이들이 좋은 일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이 역시도 협찬 뒷광고였습니다. 보시면 협찬주인 국방부는 다큐 3일 협찬을 통해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국민들께 홍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큐 3일이 하나그룹이나 군대나 특정 기업,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는 아닐 텐데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게 50분짜리 광고임을 눈치를 못 채고 볼 텐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끝까지 봐도 하나그룹이 협찬을 했다 이런 힌트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하는 뒷광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도 유명하죠. 여기서 들르는 장소들도 협찬 영업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도 KBS에서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래도 KBS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건강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협찬이 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찬 단가가 1억 1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협찬 사례를 보니까 근육량과 건강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편을 실제로 봤는데 근육량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먹으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정말 생활하기 힘들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럼 어떻게 근육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태권도가 등장을 합니다. 태권도를 했더니 건강에 얼마나 좋고 태권도를 했더니 근육량이 늘었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준 다음에 태권도로 인해 건강을 찾아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 근육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기승전 태권도로 귀결이 되는데 알고 보니 대한태권도협회 협찬이었다고 합니다. 예방대책으로 태권도가 건강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태권도 및 태권도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태권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면역력에 대한 편도 있었는데 이 편에서는 아토피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담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예방대책을 제시한 다음에 프로그램 말미의 인터뷰로 대한면역학회장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대한면역학회의 협찬이었습니다. 자기가 협찬해주고 거기에 인터뷰를 하겠다, 등장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저분이 전문가로서 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이렇게 기만적인 뒷광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도전 골든벨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한무역협회 협찬을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 도입부에 무역에 대해 대략적인 역사와 현황을 제시하고요.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글로벌 코리아 코너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출연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협찬주인 한국무역협회는 도전 골든벨 협찬을 통해서 무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국무역협회가 국가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도전 골든벨의 문제가 광고였을 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아니 도전 골든벨의 문제가 광고이면 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라는 반응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도 협찬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캐나다인 기욤이 등장을 하는데 기욤의 부모가 살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캐나다 사람이 등장해서 캐나다에 가서 부모님 만나는 장면에 나오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알고 보니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의 협찬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인 히에우 씨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추천으로 베트남인 중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성공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알고 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찬이었다고 합니다. KBS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KBS가 공영방송, 특히 수신료를 지원받는 공영방송으로서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에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협찬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른 방송사에서도 더욱 심각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SBS 런닝맨입니다. 런닝맨은 매주 이렇게 배경을 바꿔가면서 경주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제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레이싱 경기장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내차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내차를 어디서 설명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인제에 있는 경기장 인제 스피디움에서 내차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합니다. 굳이 주차장에서 해도 될 것 같은 거를 레이싱 경기장까지 가서 했던 이유는 뭘까요? SBS 모닝와이드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코너 역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코너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레이싱 경기장을 찾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얘기를 하면서 이 레이싱 경기장들을 계속 노출을 합니다. 2시 탈출 컬투쇼에서도 이 레이싱 경기장을 배경으로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라디오 공개 현장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경기장을 배경으로 방송을 했어야 될까요? SBS 불타는 청춘에서도 촬영 장소로 인제 스피디움이 등장을 하고요.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같은 경기장 인제 스피디움이 배경으로 등장이 합니다. 심지어는 인제 스피디움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하는데요. 더 랠리스라는 프로그램은 이 경기장을 아예 배경으로 경주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알고 보니까 인제 스피디움은 SBS의 대주주 태영건설이 투자를 하고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SBS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SBS가 자기네 경기장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됐던 사안인데 이게 노조가 공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모른 채 저런 경기장이 있구나,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 연계 편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심증은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사안인데요. 저희 미디어오늘에서 방통위에서 홈쇼핑 연계 편성을 100여 회 넘게 발견을 하고도 문제 없다라고 결과를 내고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걸 공개해서 좀 많은 공론화를 시켰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조건에 이 홈쇼핑 연계 편성을 할 때 협찬고지를 분명히 할 것을 재승인 조건에 담기도 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어떤 게 좋다라고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채널을 돌렸는데 홈쇼핑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제품을 똑같이 팔 때가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이게 다 협찬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지상파와 종편에 방송됐던 이 음식 제품이 똑같은 사진이 홈쇼핑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진을 누군가가 제공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같은 협찬주가 홈쇼핑과 방송사에 협찬을 주면서 똑같은 이미지를 요구를 했고 결국 방송사 건강 프로그램이 홈쇼핑 판매를 위한 뒷광고에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TV조선에서 내몸 사용 설명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허받은 칸탈루프 멜론 추출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정한 제품을
특정한 성분을 홍보를 하는데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홈쇼핑에서 같은 제품을 그대로 팔았던 것이죠. 결국 지상파, 공영방송, 민영방송, 종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뒷광고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뒷광고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KBS에 입장을 물었는데 KBS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협찬 제도 취지에 맞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청권을 보호하고 광고 효과가 발생하거나 상업적인 기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시청권을 보호하고 광고 효과가 발생하거나 상업적인 기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KBS 제안서를 보면 광고 효과, 홍보 효과가 컸다고 강조를 하는데 효과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건 광고주한테 주는 메시지와 미디어오늘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상반되어 있죠.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왜 유튜브 뒷광고를 하면 지금 법으로 처벌한다는데 똑같은 형식의 광고를 방송에서 하면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제가 협찬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찬이라고 하면 간접 광고와 협찬이 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간접 광고 PPL은 방송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광고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드를 노출해도 되고 광고 효과를 내도 됩니다. 하지만 협찬은 정식 광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작 지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불가피하게 장소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받아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 제도가 예상과 다르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방송사들이 제작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예 협찬주한테 받은 광고를 토대로 그 협찬주가 원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협찬인데 이제는 협찬주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협찬 제도는 하자가 많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법에서는 협찬 고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협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찬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리세요라고 법으로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협찬을 어떻게 하면 알리는지는 나와 있지만 협찬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건 협찬을 하면 되고 어떤 건 협찬을 하면 안 되는지 협찬 자체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협찬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협찬 고지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정작 협찬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19대 국회 때부터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협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전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왜 이런 협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취재를 했더니 방통위에서는 안 그래도 자신들도 협찬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직접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협찬이 무엇인지 정의를 신설하고요. 두 번째, 협찬을 받으면 안 되는 항목과 대상을 명시하고 세 번째, 상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언급하면 반드시 이를 알리게 만들고 네 번째, 방송사가 협찬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문제들이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충분히 다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유튜브에 대한 뒷광고는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정작 방송계 뒷광고는 그대로 방치를 하는 이런 언밸런스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물론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방송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라는 거냐, 사람들도 협찬인 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반론을 주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생정보까지는 알았는데 도전 골든벨, 다큐 3일이 협찬 뒷광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방송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람들이 광고로서 협찬으로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거죠. 시청자를 기만하는 게 공영방송 KBS가 만들어야 될 그런 콘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점에서는 뒷광고라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상 광고 효과가 지나친 프로그램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의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처벌되고 또
또 어떤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